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석사과정 정기윤입니다. 오늘 제가 세미나에서 설명드릴 논문은 사이클립이라는 논문으로 뉴립스 2022년에 억셉되었으며 인용수는 현재 73회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버뷰입니다. 본 논문을 요약하자면 컨트래스티브 러닝에서 네거티브 페어 간의 거리를 명시적으로 설정한, 그러니까 제한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이미지 텍스트 페어에 대해서 아래 두 가지 컨시스턴시 로스 텀을 학습에 도입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서로 간의 이미지 텍스트 유사도가 같아지도록 학습을 제한하는 이제 크로스 모달 컨시스턴시와 이미지 사이 그리고 텍스트 사이의 유사도가 같아지도록 학습을 제한하는 인 모달 컨시스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로스텀을 학습에 사용함으로써 얼라인드 피처 스페이스의 지오메트리컬 컨시스턴시를 향상시켰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논문과 더불어 이제 컨트래스티브 러닝에서 리프레젠테이션을 잘 학습하기 위해서 사용된 그런 하드 네거티브 샘플링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백그라운드입니다. 가장 먼저 컨트래스티브 러닝이 무엇인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중 하나로서 이제 같은 범주로 묶일 수 있는 데이터상, 즉 포지티브 페어 리프레젠테이션 사이의 거리는 최소화하며 이제 같은 범주로 묶일 수 없는 데이터상, 즉 네거티브 페어 사이의 거리는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학습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라벨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대량의 언라벨드 데이터를 이용한 사전학습에 이제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이제 아래 그림은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통해 포지티브 페어를 구축한 이제 컨트래스티브 러닝의 예시로 학습이 완료된다면 같은 클래스인 고양이의 피처는 유사한 위치에 이제 위치하게 되고 이제 돼지의 이런 피처는 멀리 위치하게 되게끔 학습을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학습 방법의 특징은 이제 데이터셋 전체가 아닌 미니 배치 내에 포지티브 페어와 네거티브 페어들을 이용하여 학습을 수행합니다. 일반적으로 포지티브 페어와 가까워지고 네거티브 페어와는 멀어지는 것 말고는 상세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배치 내 네거티브 샘플들의 양과 질에 성능을 의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습이 도움이 되는 하드 네거티브 샘플만 선택하는 다양한 방법론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또한 간략하게 추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컨트래스티브 랭귀지 이미지 프리트레이닝, 즉 클립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클립은 4억 개 이제 비공개 이미지 텍스터 쌍을 이제 학습에 사용했습니다. 포지티브 이미지 텍스트 페어 간의 거리는 최소화하고 네거티브 이미지 텍스트 페어 간의 거리는 최대화함으로써 이미지 피처 스페이스와 텍스트 피처 스페이스를 이제 얼라인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에 대한 소프트맥스 로스와 텍스트에 대한 소프트맥스 로스를 합쳐서 전체 로스 펑션을 구성한 뒤 학습에 사용합니다. 이제 클립의 특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전학습을 통해서 이미지 피처 스페이스와 텍스트 피처 스페이스가 잘 얼라인 되었기 때문에 이미지 리프레젠테이션과 클래스 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을 비교해서 가장 유사도가 높은 클래스 라벨을 부여하는 제로샷 트랜스퍼 혹은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에 특히 자주 사용되며 성능이 좋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으로는 이제
하드 네거티브 샘플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래스티브 러닝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존의 방법으로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하드 네거티브 샘플링이 있는데요. 이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제 앵커가 떡갈나무라고 했을 때 일반 하드 네거티브는 이제 떡갈나무와 비슷하면서 떡갈나무가 아닌 버드나무, 단풍나무, 소나무 등이 예시가 될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하드 네거티브가 아닌 이제 이지 네거티브는 장미, 제비꽃, 야자수 등과 같은 한눈에 봐도 확연히 다른 이러한 네거티브 샘플들을 이제 이지 네거티브 샘플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제된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면 포지티브 샘플이 아니면서 앵커와 유사한 특징을 갖는 샘플을 이제 하드 네거티브 샘플이라 칭하는데 이제 각 배치를 이러한 이제 하드 네거티브 샘플들로 구성하면 컨트래스티브 러닝의 효과가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어째서 하드 네거티브 샘플이 컨트래스티브 러닝의 효과를 향상시키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컨트래스티브 러닝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데이터셋 전체가 아닌 배치 내에 존재하는 한 개의 포지티브 샘플과 배치 사이즈 마이너스 1개의 네거티브 샘플들을 이용해서 피처 스페이스를 학습하게 되므로 네거티브 샘플들의 퀄리티에 크게 의존하는데 그럼 어째서 이지 네거티브 샘플이 학습에 방해가 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지 네거티브 샘플들을 학습에 이용하면 이미 잘 구분되는 것을 더 멀어지게 한다는 비효율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악영향을 모델에 끼치게 됩니다. 모델이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 패턴에 이제 쉽게 오버피팅되어 일반화 능력을 상실한다는 점이 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드 네거티브 샘플만을 선택할 수 있는 이제 하드 네거티브 샘플링을 이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좌측의 그림처럼 이제 두 개의 이지 네거티브, 하나의 하드 네거티브 샘플들을 가지고 이제 대조학습을 하는 경우 이제 앵커 그리고 포지티브 샘플들이 학습 과정 중에 또 다른 하드 네거티브 샘플의 리프레젠테이션과 유사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드 네거티브 샘플링을 통해서 이지 네거티브를 그러니까 학습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포지티브 샘플들 그 앵커끼리는 가까이 모이게 되고 이제 네거티브 샘플들을 멀리 밀어내는 그런 식으로 컨트래스티브 러닝의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드 네거티브 샘플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루 네거티비티입니다. 실제로 앵커와 동일한 클래스에 속하는 이제 false 네거티브가 아닐 것이라는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앵커 비시니티로 앵커와 피처 인베딩이 유사할 것을 나타내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제 빨간색 점은 이제 트루 네거티비티를 만족하는 점들이고 이제 파란색 원 내의 점들은 앵커 비시니티를 만족하는 그런 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검은색 원에 둘러싸인 것들이 이제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하드 네거티브 샘플로 선택될 만한 그런 데이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하드 네거티브 샘플링을 수행하는지 이제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릴 예시는 이제 Conditional Negative Sampling for Contrastive Learning of Visual Representation이라는 논문에서 만든 방법으로 Ring Discrimination 알고리즘이라고 칭합니다. 이 방법은 앵커와의 거리, 즉 유사도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동시에 설정하고 해당 구간 내 샘플들을 네거티브 샘플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무 가까운 네거티브 샘플은 실제로는 앵커와 동일한 클래스에 속하는 false 네거티브의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리프레젠테이션이 적절하게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분히 앵커와 거리가 먼 그런 네거티브 샘플들을 하드 네거티브 샘플로 설정하여서 학습에 사용하고, 이제 학습이 점차 진행되어 가서 리프레젠테이션이 적절하게 되어 가면서 점점 그 링의 크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컨트래스티브 러닝 및 하드 네거티브 샘플이라는 논문에서 이제 제안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이제 아이클리어 2020년에 억셉되었으며 539회나 되는 인용 횟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논문은 좀 굉장히 획기적인 논문으로서 하드 네거티브 샘플링의 효과를 가져오면서도 실제로 샘플링 작업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컴퓨테이셔널 오버헤드를 유발하지 않는 그런 통계적 기법을 도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방법론은 수식이 매우 많고 여러 통계 기법들이 사용되는데, 하드 네거티브 샘플링이 본 세미나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들의 의도가 담긴 수식과 그 의도에 대한 설명, 그리고 결국엔 그 수식이 수도코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앵커와 유사도가 높은 하드 네거티브 샘플들의 중요도를 크게 반영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분포에서 네거티브 샘플을 추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베타는 스케일링 팩터이며, 이제 네그는 앵커와 네거티브 샘플 사이 코사인 유사도, 포스는 앵커와 포지티브 샘플 사이의 코사인 유사도입니다. 이 수식을 보면 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수도코드에서 이 핑크색 부분은 이제 유사도가 높은 하드 네거티브 샘플의 중요도를 다르게 반영하기 위한 가중치인 리웨이트라는 파라미터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결국 리웨이트는 이제 스케일링 팩터인 베타와 네그를 곱한 다음에 이제 네그의 평균으로 나눈 그런 가중치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앵커와의 코사인 유사도가 높은 그러한 네거티브 샘플에 더 큰 가중치를 주기 위한 파라미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새로운 이제 관점을 도입하게 되는데, 선택된 샘플이 트루 네거티브인지 아닌지를 확률 관점으로 계산하는 포지티브 언라벨드 러닝의 관점입니다. 이런 관점을 도입하면 한 네거티브 샘플을 선택했을 때 그 네거티브 샘플이 트루 네거티브일 확률을 타우 마이너스 그리고 펄스 네거티브 확률을 타우 플러스라는 이제 확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며, 이 두 타우를 더한 값은 1입니다. 이제 여기 타우 플러스는 이제 선택된 케이스가 펄스 네거티브일 확률인데, 실제로 정말 그 데이터 셋 내에서 모든 그런 확률을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논문 내에서는 0.1로 고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포지티브 언 라벨드 러닝 관점으로 정리된 식을 이제 트루 네거티브를 뽑는 확률 관점에서 정리를 하면 우측처럼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과 같은 식을 이제 아래와 같은 수도 코드로 다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대문자 n을 사용하는 네그는 이제 트루 네거티브를 뽑을 확률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일반적인 컨트리스티브 로스 텀의 네거티브 샘플 부분을 이제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대문자 n을 사용하는 네그로 교체하여서 최종 로스 텀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제 분홍색이 부분이 이제 네그임을 알 수 있으며, 이제 대문자 q는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이제 디폴트 값으로 1을 사용합니다. 결과적으로 익스플릿한 샘플링 단계 없이 학습 시 단 두 줄의 코드를 추가하는 것으로 앵커와 유사도가 높은 네거티브 샘플들이 학습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선택된 네거티브 샘플이 false 네거티브일 경우를 확률적으로 이제 보정하는 그러한 굉장히 획기적인, 그리고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굉장히 적은 방법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프로포스드 메소드, 이제 제대로 본 논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논문은 이제 얼마나 가까워야 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멀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제 의문을 이제 제기하면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클립으로 대표되는 컨트래스티브 러닝 방식은 이제 오브젝트 펑션상 포지티브 페어의 경우 유사도가 1이 되도록, 네거티브 페어의 경우 유사도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학습을 하는 것이 이제 원리인데요. 이제 아래 예시를 보시면 이제 골든 리트리버의 이미지와 그에 해당하는 텍스트, 그리고 이제 고양이의 이미지와 그에 해당하는 텍스트가 있을 때 이제 포지티브 페어끼리는 유사도가 1이 되도록, 그리고 네거티브 페어끼리는 유사도가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학습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단 두 가지 페어끼리만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같은 배치 내에 수백 개의 네거티브 페어 사이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한 학습을 거치게 되면서 이런 과정 중에 이제 각 피처들은 포지티브끼리는 가까워지고 네거티브 페어들과는 멀어진다는 실질적인 조건 외에는 구체적인 제약 조건이 없이 피처 스페이스상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학습이 되면 이제 빨간 목도리를 한 고양이 이미지가 이제 입력이 되었을 때 실제로 다른 클래스의 피처들보다 고양이 피처들을 더 가까이 분포하게 될 것이라고 장담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저자는 이러한 상황을 이제 Geometrical Inconsistency라고 치겠습니다. 여기 아래 그림을 보시면 둘 간의 여러 가지 학습 과정 중에 빨간 목도리를 한 고양이의 이미지가 실제로 그 거리상 이제 유사도 상으로는 이제 강아지와 더 가까이 놓을 수도 있음을 이제 놓을 수 있는 예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러한 상황을 확인 그리고 방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안했는데요. Geometrical Consistency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인 Consistency Score와 그리고 Geometrical Inconsistency를 방지하기 위한 두 개의 Consistency Loss Term을 제안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차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Geometrical Consistency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미지 기준 라벨과 텍스트 기준 라벨이라는 이제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미지 J가 주어졌을 때 이미지 J의 리프레젠테이션과 가장 가까운 K개의 이미지 리프레젠테이션들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라벨을 이용해서 메이저리티 보팅을 하여 그 해당 이미지의 이미지 기준 라벨을 할당합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 이제 K 니얼스트 네이버의 K가 5일 때 예시인데, 이제 5개의 최근 접 이미지 피처들의 라벨이 4개는 도그이고 하나가 캣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 J의 이미지 기준 라벨을 도그라고 할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텍스트 기준 라벨을 할당하는 방법인데요. 이는 이제 보편적인 제로샵 클래시피케이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미지 J의 리프레젠테이션과 가장 가까운 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을 갖는 그런 라벨을 이제 이미지 J의 텍스트 기준 라벨로 할당하는 방법입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 이제 이미지 J와 가장 가까운 텍스트 피처는 이제 캣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 J의 텍스트 기준 라벨은 캣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과정을 겪은 뒤에 이미지 기준 라벨과 텍스트 기준 라벨이 다른 경우를 이미지 리프레젠테이션과 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 간의 이제 싱크로니, 이제 동기화된 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셋 내의 모든 인스턴스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일치 여부의 확률을 계산하여 이제 컨시스턴시 스코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컨시스턴시 스코어를 이용해서 이미지 피처 스페이스와 텍스트 피처 스페이스 간의 동기화된 정도, 즉 이제 동기화된 정도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제 이는 이제
컨시스턴시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지오메트리컬 인컨시스턴시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아래 두 가지 컨시스턴시 텀들을 이용해서 컨트리스티브 러닝 과정에 추가했는데요. 이미지 텍스트 페어 두 개가 있을 때 이제 두 네거티브 이미지 텍스트 페어 사이에 유사도가 같아지도록 제한하는 크로스 모달 컨시스턴시 텀과 두 이미지 사이 그리고 두 텍스트 사이의 유사도가 같아지도록 하는 인 모달 컨시스턴시 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핑크색으로 표시되는 거는 이제 좌측의 핑크색과 동일한데 이제 골든 리트리버의 이미지와 이제 고양이의 텍스트 사이의 거리가 고양이의 이미지와 그리고 골든 리트리버의 tek스트 사이 거리와 비슷해지게 돼야 되며, 그리고 이 이미지 사이 거리 그리고 텍스트 사이 거리, 즉 유사도 또한 비슷하게 형성돼야 된다는 이제 조건을 거는 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좀 더 자세히 이제 보자면, 크로스 모더 컨시스턴시 텀은 이제 C 사이클릭이라는 로스라고 이제 앞으로 설명을 하며, 이제 수식적으로는 이미지가 네거티브 이미지 텍스트 페어 간의 이제 유사도의 차이가 0이 되도록 이제 작아지도록 학습하게 되며, 인물 컨시스턴시 텀은 이제 I 사이클릭이라는 이제 로스로 앞으로 설명을 하며, 이미지 사이의 거리 그리고 텍스트 사이의 거리 차가 작아지도록 학습을 하는 이제 로스 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존의 그 컨트리스트 로스 텀과 이 크로스 모달 텀, 인 모달 텀을 더해서 최종적인 로스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우측을 보시면 이제 최종 로스는 기존 클립 로스에 이제 I 사이클릭 텀과 C 사이클릭 텀을 앞에 하이퍼 파라미터를 곱한 다음에 더한 형태로 최종 로스 텀이 구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익스페리먼트와 어널리시스에 대해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논문은 이렇게 학습된 사이클립의 성능에 대한 이제 익스페리먼트와 이제 두 가지 컨시스턴시 로스가 의도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어널리시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이런 사이클립을 사전 학습하는 데에 사용된 세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셋으로는 이제 CC3M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이제 이미지 캡션 페어 데이터로 클립에 사용된 이제 커스텀 데이터인 400밀리언 개의 커스텀 데이터보다 수가 훨씬 적다는 특징이 있고요. 이제 모델 아키텍처로는 이미지 인코더는 레스넷 50을 사용했으며, 텍스트 인코더는 이제 기본적인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이미지와 텍스트 인베딩의 차원은 1024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학습 전략으로는 이제 스크래치부터 64에포크 동안 학습을 하며 배치 사이즈는 128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팅은 다음과 같으며, 좀 특이한 것은 이제 총 3가지의 이제 경우를 이제 실험을 통해 보여주는데, 이제 크로스 모달 컨시스턴시 텀과 인 모달 컨시스턴시 텀을 둘 다 0.25의 가중치를 곱한 뒤 사용한 경우와 이제 각각 하나하나를 0.5의 가중치를 더한 뒤 사용한 그런 경우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클립보다 성능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 어떤 컨시스턴시 텀이 더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가장 먼저 보여드릴 실험 내용은 제로샷 트랜스퍼,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내용으로, 이 실험의 목표는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그러한 데이터셋의 분류 성능을 확인하여서 사전 학습 단계에서 얼라인드 피처 스페이스의 인베딩이 잘 형성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셋으로는 사이파 10 그리고 사이파 100 그리고 이미지넷 1K를 사용했습니다.
프롬프트는 photo of class name, sketch of class name 같은 것 같은 여러 개의 템플릿을 사용했으며 각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모든 클래스의 이름을 위에 템플릿들에 삽입했고 각 클래스별 리프레젠테이션의 평균을 구한 뒤 L2 노멀라이즈 하여서 각 클래스별 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각 이미지의 리프레젠테이션과 가장 가까운 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의 클래스로 해당 이미지를 할당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사이클립은 두 가지 로스텀을 추가로 활용한 경우, 그리고 C 사이클립은 크로스 모달 텀만 추가한 경우, 그리고 I 사이클립은 인 모달 컨시스턴시 텀만 추가한 경우입니다. 성능을 보시면 탑 K 어큐러시에 대해서 리포팅하고 있는데 지오메트리컬 컨시스턴시를 고려하지 않는 클립에 비해서 모든 경우에서 성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n modal consistency term이 거압에 있어서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robustness to natural distribution shift에 대한 실험 내용입니다. 이 실험의 목표는 특정 오브젝트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 형태나 질감이 일반적인 사진과 다른 그러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테스트함으로써 모델이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에도 강건하게 반응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합니다. 데이터셋으로는 이미지넷 V2, 이미지넷 스케치, 그리고 이미지넷 A와 R을 사용했으며 이미지넷 스케치의 경우 이미지넷에 있는 클래스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 이미지들이 실제 사진이 아닌 스케치 이미지인 그런 데이터셋입니다. 프롬프트와 나머지 세팅들은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과 동일한 세팅을 사용했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제로샷 트랜스퍼의 경우와 동일하게 기존 클립에 비해서 모든 경우 성능이 향상되었지만 이번 경우 역시 in modal consistency term이 항상 과매 효과적이진 않았고 이 두 가지 로스가 항상 일관적으로 성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니어 프로빙 실험 내용입니다. 이 실험의 목표는 비주얼 인코더 뒤에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붙인 뒤 해당 클래시파이어만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식으로 학습시킴으로써 추가된 로스텀들이 비주얼 피처 인베딩 관점에서도 효과적인지를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데이터셋은 적힌 것과 같이 11개 데이터셋을 활용했으며 학습 전략으로는 추가된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만 32 에폭 동안 학습을 했고 배치 사이즈는 16을 사용했습니다. 플라워 102 그리고 옥스퍼드 데이터셋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서 컨시스턴시 텀을 도입한 경우의 성능이 더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 역시 두 가지 컨시스턴시 텀이 일관적인 방식으로 성능을 향상시키지 못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가지 추가된 컨시스턴시 텀들이 실제로 지오메트리컬 컨시스턴시를 증진시켰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프로퍼스 메소드에서 제한된 컨시스턴시 스코어를 통해서 확인하는 분석 내용입니다. 데이터셋으로는 사이파 10, 사이파 100 그리고 이미지넷 1K를 사용했으며 분석 전략으로는 트레인 데이터셋에서 50K개의 샘플을 5만 개 샘플을 추출하여 K 니어리스트 네이버를 구축하는 데 사용했으며 데이터셋별로 만 개 그리고 5만 개의 테스트 데이터를 추출하여 컨시스턴시 스코어를 검사했습니다. 모든 경우에서 분석 결과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가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클립에 비해서 더 높은 컨시스턴시 스코어를 보임으로써 컨시스턴시 텀을 사용했을 때 두 모달리티의 피처 스페이스 사이에 지오메트리컬 컨시스턴시가 향상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지오메트리컬 컨시스턴시 관점에서 in modal
인모달 텀은 아예 도움이 되지 않음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분석 내용입니다. 이제 얼라이먼트와 유니포미티를 확인하는 분석 내용인데, 추가된 이 두 가지의 텀이 실제로 이미지 피처와 텍스트 피처 사이에 포지티브 페어 사이의 유사도를 향상시키는지, 그리고 두 모달리티의 피처들을 유닛 하이퍼스피어에 균일하게 분포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이런 분석을 설계했습니다. 데이터셋은 이제 사이파 10, 사이파 100, 이미지넷 1K를 동일하게 사용했으며, 얼라이먼트는 이제 각 데이터셋 내에 이제 포지티브 페어 사이에 유사도를 평균 낸 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역시 이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유니포미티는 모든 이미지 피처와 텍스트 피처가 하이퍼스피어상에 골고루 분포했는지를 나타내는 점수로 이 역시 높을수록 좋습니다. 얼라이먼트는 굉장히 직관적이지만 유니포미티는 다소 한 번에 이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측 하단에 그 그래프를 준비했습니다.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이런 2차원의 하이퍼스피어 이제 하이퍼스피어 상에 점들이 고루고루 위치한 경우 유니포미티는 0.24의 값을 가지며, 만약 특정 영역에 이 점들이 편중되었을 때는 유니포미티는 마이너스 0.92에 해당하는 그런 값을 갖는 것을 통해 이 값이 높을수록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 이제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인모달 컨시스턴시 텀은 얼라이먼트는 향상시키지만 유니포미티에는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했고, 이어 반대로 크로스 모달 컨시스턴시는 유니포미티는 향상시키지만 얼라이먼트에는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컨시스턴시 텀을 추가한 경우가 기존 클립에 비해서 제로사 트랜스퍼 성능이 좋았으나, 아쉽게도 얼라이먼트는 유니포미티 정도와 제로사 트랜스퍼 성능 사이에 일관적인 연관성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클립이 사이클립보다 유니포미티가 더 높지만 제로사 트랜스퍼 성능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컨클루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클립과 같은 이제 VLM에서 포지티브 페어와 네거티브 페어 사이의 거리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사이클립을 제안했습니다. 이미지 피처 스페이스와 텍스트 피처 스페이스 사이의 지오메트리컬 인컨시스턴시 정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했으며, 지오메트리컬 인컨시스턴시를 해소할 수 있는 두 가지 컨시스턴시 텀을 도입했습니다. 기존의 클립보다 훨씬 적은 데이터셋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거압에서 향상된 성능을 보여줬으며, 두 가지 컨시스턴시 로스텀과 얼라이먼트, 그 유니포미티 사이의 관계성을 분석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본 논문의 이제 긍정적인 장점을 설명드리자면, 기존 클립과 비교했을 때 이제 제로사 트랜스퍼 성능, 제로사 트랜스퍼, 리니어 프로빙, 그리고 이미지 텍스트 리트리벌 등의 태스크에서 유의미한 성능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VLM 컨트리스티브 러닝에서 이제 이미지 텍스트 쌍의 거리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흥미로운 첫 연구인 점이 본 논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반면 이제 아쉬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각 이미지와 텍스트가 상호 배타적으로 1대1 대응이 될 수 없는 점을 간과한 것이 이제 두 로스텀의 이제 근원적인 한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래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두 네거티브 페어끼리 비슷한 정도로 멀어져야 된다는 가정이 다소 나이브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케이스를 조금 수정한 것인데, 다음과 같이 이미지 텍스트 페어가 구성됐을 때 두 네거티브 이미지 페어끼리 거리가 같도록 강제하는 것은 이제 다소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두 네거티브 페어를 놓고 봤을 때 위의 경우는 아래의 경우보다 매칭되는 그런 텍스트가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거리를 할당하는 것이 다소 나이브하다고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 양질의 이미지 텍스트상 데이터를 많이 사용할 수 있고,
모델을 충분히 시킬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와 같이 사람의 직관에 의해서 가해진 규칙이 학습에 항상 긍정적으로 작용될지는 미지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오픈 클립, 에바 클립 등과 같은 수 빌리언의 파라미터 수를 갖는 거대 클립 모델들부터 빠른 인퍼런스를 위해 설계된 모바일 클립과 같은 모델들까지 지오메트리컬 인컨시스턴시를 고려하는 방법으로 연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본 논문의 한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긴 세미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